10x12 크기의 주방에 4x4인치 크기의 세라믹 타일을 까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박형준은 각 타일에 꼼꼼하게 접착제를 바른 후 이전 타일과 조심스럽게 정렬하여 정확한 배열을 보장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은 오차라도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코 리모델링의 100% 고객 만족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형준은 모든 타일이 완벽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며 일의 완성을 느꼈습니다. 형준의 아내인 혜진은 형준을 대신하여 에코 리모델링에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형준은 다음 줄의 타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며 이미 타일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혜진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던 날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퉁명스럽고 조급해졌습니다. 혜진은 그가 언제 일을 마칠 것인지 물었습니다. 형준은 자신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박신의 주방에서 약 3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후 혜진은 갑작스럽게 전화를 끊었고 형준은 빨리 끝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형준은 진행 중인 작업 속에서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일하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20년 이상 함께한 아내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형준과 혜진의 인연은 에코 리모델링 작업장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일을 시작한 초기에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혜진이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제1고등학교에서의 학업 부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형준은 그녀의 풍만한 몸매와 길고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관찰했고 잠시 정신이 팔렸지만 다시 창고에 있는 수많은 수공구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형준에게 혜진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퉁명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네, 사장님. 형준은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자신의 새로운 직원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추파를 던지는 미소를 짓고 형준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형준은 그녀에게 예의를 지켰지만 그녀의 관심을 부추기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들었나? 아버지가 형준을 꾸짖었습니다. 내 딸을 쫓아다니지 마, 알겠나? 저는 사장님 따님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형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21살의 형준은 17살의 혜진을 귀찮은 존재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소 22kg은 과체중이었고 심각한 여드름으로 고생했으며 형준이 특히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혜진이 꽤 미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형준 씨. 어느 날 형준과 에코 리모델링의 다른 직원이 긴 하루 일을 마치고 장비를 내리고 있을 때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형준이 아직 뜯지 않은 속건성 시멘트 포대와 씨름하며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저 토요일에 18살 돼요. 혜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준은 그녀의 블라우스 앞부분을 완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다른 동료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준 씨, 제 생일 선물은 뭐예요? 혜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눈 감아봐. 형준이 자신의 가방을 픽업 트럭 뒷문으로 끌고 가며 제안했습니다. 알았어요. 혜진이 킥킥 웃었습니다. 뭐 보여? 형준이 가방을 차 안으로 던지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네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형준이 시멘트 포대를 창고 쪽으로 끌고 가며 선언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준을 혜진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대구의 한 약국에서 형준은 예쁜 생일 카드를 샀고 대구의 한 전당포에서는 2만 원짜리 아름다운 은팔찌를 권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압박하여 형준이 혜진을 무도회에 데려가도록 했고 그는 혜진이 몸에 꽉 끼는 민소매 드레스를 입은 것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형준은 예의 바르게 그녀를 동행했고 그녀와 사진을 찍고 춤을 추고 잘 자라는 키스로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형준을 꾸짖었습니다. 혜진이 형준이 전화하지 않아 상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원하지 않았지만 형주는 혜진에게 연락하여 데이트를 신청했고, 이는 계속되는 데이트로 이어졌습니다. 5번째 데이트에서 혜진은 형준에게 순결을 바쳤습니다. 딸 박선영은 그들의 결혼 5개월 후에 태어났고, 다음 10년 동안 형준은 에코 리모델링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견뎌냈습니다. 형준은 몇몇 경우에 아버지가 사위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에코 리모델링의 일거리를 따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첫 16년 동안 고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혜진은 헌신적인 아내임을 증명했습니다. 항상 남편의 취향과 싫어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일요일에 프로야구 경기를 볼 때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혜진은 또한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화장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드름 흉터는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영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자 혜진은 그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대구 시립도서관에서의 일은 비록 급여는 적었지만 의료 및 치과 보험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리 후생이 그것을 귀중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결혼 16주년을 기념한 직후 혜진의 사촌인 다혜가 3번째인지 4번째인지 모를 남편과 함께 대구로 이사 왔습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다혜의 시끄럽고 거친 성격은 그녀의 남편인 성우와 비슷했는데, 그는 특히 프로축구팀 대구FC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더 나을 게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다혜의 부정적인 영향은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은 혜진에게도 미쳐 그녀를 시끄럽고 충동적이며 불평이 많게 만들었고, 요리를 포함한 집안일을 소홀히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와 청소를 잘하는 형주는 추가적인 업무량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가끔이었던 소홀함이 혜진, 다혜, 그리고 성호가 박씨네 집 밖에서 활동을 자주 찾게 되면서 매일 저녁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영은 집안일을 배우고 교복 단추를 꿰매며 어머니의 방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형준이 전화를 건 시점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혜진의 전화 후 3시간이 지나 그는 문턱 설치를 마쳤고 허리 뻣뻣함으로 고생하며 링과 씨름했습니다. 형준은 박씨네 집에서 도구와 남은 타일을 수거하면서 자신의 나이에 대해 생각했고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준은 그 남자의 더듬거리는 목소리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것은 그를 느리게 회복시킨 거의 치명적인 뇌졸중의 결과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인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밝혔을 직후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이중 유방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유방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 후 그녀는 아들들인 진호와 민호의 도움과 필요할 때 형준의 지원을 받으며 남편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가족의 유일한 딸인 혜진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고 대구의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삶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그는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밀려 들어갔고 컴퓨터 키보드를 치려고 할 때 쓸모없는 왼손을 저주했습니다. 그 후 아들들이나 형준이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전화로 아버지에게 박씨네 집에서 일을 그만두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투덜거리고 짖고 헐떡이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준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돼지갈비, 으깬 감자, 그리고 프렌치 스타일로 자른 녹두의 향기를 즐겼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뇌졸중을 겪은 후 혜진은 박씨네 가족에게 신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강요했고, 비록 그녀가 이 식단으로 18kg을 감량했지만 혜진은 여전히 과체중이었습니다. 형준은 선영이 혜진의 밍밍한 음식을 피하기 위해 경북대학교에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선영은 혜진이 부엌에서 바쁜 동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준은 키스하려고 몸을 숙였지만 그녀는 손을 흔들고 코를 꼬집었습니다. 형준은 옷을 빨래 바구니에 던지고 지친 몸의 땀을 씻어냈습니다. 이 일은 그가 21살이었을 때도 충분히 힘들었고
43살에는 그를 더욱 지치게 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활센터에서 늘어나는 의료비로 인한 그의 어려움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우미를 고용할 예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말리며 형주는 흐릿한 거울에 비친 건강한 남자의 모습을 무시하고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혜진이 디저트 접시를 차려주는 시간에 맞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사과 파이가 있어요. 혜진이 그 앞에 차가운 맥주 한 잔과 맥주 한 캔을 놓으며 알렸습니다. 오, 세상에. 형주는 속으로 외쳤고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혜진이 마지막으로 차가운 맥주를 권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35번째 생일, 그들의 17번째 결혼 기념일 몇 달 전에 그것을 즐겼습니다. 선영이 친구들과 외출하는 동안 혜진은 형준에게 차가운 맥주 한 잔을 따라주었고 그는 그 맛을 즐겼습니다. 영준이 차가운 음료를 홀짝이고 있을 때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혜진이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하는 동안 형준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형준은 맥주잔이 거의 비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혜진은 다혜와 성호가 배타적인 커플이 아니며 그들이 개방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형준에게 불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 남자잖아요. 형준이 단언했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혜수라는 여자를 눈여겨봤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혜진이 주유소에서 혜수를 쳐다보며 마치 그에게 기회가 있는 것처럼 대꾸했지만 저는 결혼했습니다. 형준이 덧붙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고려해봤고 생각해봤지만 거기서 그쳤을 뿐이에요. 제가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혜진이 계속 물었습니다. 후과 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불가능해요, 혜진. 형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서약했어요. 잔을 다 마신 형준은 일어나서 잔을 닫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충실하기로 약속했고 주유소의 혜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결혼 서약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혜진은 새로운 서약을 제안하지 않았어요. 형준이 단호하게 대답하며 깨끗한 잔을 찬장에 넣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서약으로 충분해요. 다혜와 성호는 개방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혜진이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토론은 끝이야. 형준이 끼어들어 부엌을 떠났습니다. 형준은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기를 바랐지만 혜진은 이 주제를 2번 더 꺼냈고 매번 형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사랑의 증거야. 우리는 이걸 할 만큼 서로를 믿잖아. 짜증이 난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들려? 내가 하는 말은 터무니없어. 만약 내가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너를 속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걸 거야. 혜진은 4번째로 개방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짜증을 냈습니다. 형준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잘 지내세요? 형준이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장인어른. 형준이 인사했습니다. 혜진은 형준이 자신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준은 장모님을 찾았습니다. 장모님, 혜진이 장모님과 공유하고 싶은 게 있대요. 형준이 말했습니다. 혜진, 엄마한테 다혜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봐. 혜진은 테이블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형준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형준은 그녀의 행동을 예상하고 그녀를 제지했고 궁지에 몰린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은 뒤죽박죽 말했고 마침내 비열하네 라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그녀가 형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잘 들어, 혜진. 형준이 경고했습니다. 만약 네가 이 개방적인 결혼 아이디어를 다시 꺼낸다면 우리 결혼은 끝이야. 우리는 이혼할 거야.
혜진은 다시는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고 형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형준이 독성 쌍둥이라고 부르는 다혜와 성호의 연락 시도가 줄어들고 그 커플이 덜 자주 방문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5년 후 형준은 혜진이 그에게 맥주를 거의 거품이 넘치게 따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40살이 되어 혜진이 형준이 돼지갈비를 맛보는 동안 시작했습니다. 그가 인정하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베스타 여사제였어요.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40이 되어도 여전히 베스타 여사제네요. 형준이 한 입 더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40살. 혜진이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한 남자만 알았어요. 운이 좋았네요. 형준이 농담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10명의 여자를 알았어요. 꼬마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게 공평한가요? 항상 공평하지는 않죠. 형준이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다가오는 제 생일과 제가 선영이와 부모님을 위해 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혜와 저는 다음 주에 라스베이거스에 갈 거예요. 혜진이 공유했습니다. 그녀가 카지노에서 좋은 거래를 찾았어요. 형준이 덧붙였습니다. 거기서 식사하고 몇몇 남자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꼭 진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데이트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기분이 어떤지 보고 아마 제가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소스가 거의 완벽하네요. 완벽해요. 형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의견은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소스가 거의 완벽하다고.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혜진, 이건 제가 범위를 넓히고 경험을 쌓는 것에 관한 거예요. 혜진이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충실하다고 암시하는 건가요? 형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혜진이 단언했습니다. 저를 지지하거나 이혼을 선택하거나 당신이 선택하세요. 제가 이혼을 주도할 거예요. 형준이 말했습니다. 이 파이에 아이스크림이 같이 나오나요? 잠깐, 혜진. 이혼은 돈이 많이 들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형준이 외쳤습니다. 놀랍네.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해? 분명히 네가 다 결정했잖아. 너와 내 의심스러운 사촌은 베이거스에 갈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이 베이거스를 선택했잖아. 이 엄청난 청구서는 잊어버리고 내 엄청난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베이거스에 갈 거고 그 김에 데이트도 할 거라고? 결혼했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해? 내가 내 계획을 지지하거나 이혼하거나. 형준이 빈 접시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파이에 아이스크림이 같이 나오나요? 일주일뿐이야. 혜진이 변호했습니다. 일주일, 하루, 1분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불륜은 불륜이고 나는 바람 피우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아니, 아이스크림? 아마 다혜를 데려갈 수 있을 거야. 혜진이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형준이 킥킥 웃었습니다. 혜진, 다혜가 지구상의 마지막 사람이라도 함께하지 않을 거야. 형준은 파이를 맛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훌륭하네. 그 인공 감미료를 썼구나. 그는 파이 접시를 밀어내고 일어나서 입을 닫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야.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형준은 박신의 일이 끝났고 아들은 연방저축대부은행을 재건축할 승인을 받을 때까지 아무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형준, 당신은 절대 듣지 않아.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물론이지. 형준이 아래층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말 들어본 적 있어? 내가 결과를 말했잖아. 만약 네가 이 일을 다시 꺼낸다면 우리는 이혼할 거라고. 세 번째 침실은 이제 재택근무용 사무실이 되었고 형준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구식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했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검색 키워드를 입력한 후 형준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 최 변호사의 양식을 찾아 즉시 작성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10시에 최 변호사와의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은 부엌을 청소한 후 위층으로 올라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혜진이 그에게 바짝 다가오자 형주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그가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잘 자. 형주는 평소 시간인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익숙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를 나와 그들의 침실 문을 부드럽게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끓이고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이메일에는 7시에 있을 회의에 가져와야 할 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형주는 두 번째 커피를 마실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위층에서 혜진이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녀를 위해 커피를 끓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시고 싶다면 직접 끓이면 됩니다. 아니, 내가 그에게 달라고 했어. 혜진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들려왔고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형준이 휴대폰으로 침착하게 뉴스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재빨리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연방저축대부은행을 재건축할 승인을 받지 못해서 오늘 쉬는 날이라고 말했잖아.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잔디가 너무 젖어서 깎을 수가 없어서 오늘 뉴스를 보고 있어. 번스에 대해 들었어. 번스가 또 다른 지점을 열려고 검토하고 있대. 커피 좀 남겨줄 수 있었잖아. 혜진이 불평했습니다. 다혜한테 좀 끓여달라고 할 수 있었잖아. 형준이 잔을 싱크대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 여성이었고 형준은 그녀가 쓴 안경이 단지 장식용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더 지적이고 진지해 보이네요. 최 변호사는 그들의 재정 서류를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최근에 3.9%의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았고 제 딸은 마지막 학년이에요. 형준이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제 처가에는 엄청난 의료비가 있고 공제액이 매우 높고 장례식 비용도 있고 에코 리모델링은 거의 파산 상태예요. 아들이 주문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몇몇 프로젝트가 예산을 초과했어요. 최 변호사는 계속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박 사장님, 사장님 딸과 이혼하는 것이 사장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 관계를 끝낼 계획입니다. 형준이 암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혜진의 대구 시립도서관에서의 직위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최 변호사는 금요일까지 아들이 연방저축대부은행 개조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형준은 개조를 마치기 위해 집에 있었는데 혜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사기야? 혜진이 형준이 전화를 받자 소리쳤습니다. 오, 서류 받았구나. 형준이 말했습니다. 1층 화장실에 무슨 문제야? 뭔가 고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형준이 말했습니다. 혜진이 자물쇠가 걸렸나? 라고 묻자. 그녀는 집에 가면 얘기해야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아니, 우리는 이미 얘기했어.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특히 네가 남편보다 다혜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으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형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해했어. 안녕. 하지만 이혼하고 싶지 않아. 혜진이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충실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 형준이 반박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 아니, 안녕. 형준은 아버지가 전화했을 때 혜진의 다음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화면에 전화번호가 깜빡였습니다. 형준은 자리에 앉아 드라이버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형준은 아버지에게 인사했고 아버지는 좌절한 소리로 인사와 고함을 동시에 질렀습니다. 형준은 장인이 형준과 혜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그칠 때 들을 수 있는 욕설의 연속에 놀랐습니다. 꽤 간단해요, 장인어른. 형준이 시작했습니다. 다혜와 그녀의 남편은 개방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그들은 혜진에게도 그것을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쳤어요. 나는 그것에 관심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또 다른 감정 폭발 속에서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 딸이 저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받아들이거나 이혼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버지는 감정적인 조작까지 동원하여 더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당신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준이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세 아들과 한 딸이 있는 이 문제는 제가 아니라 그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왜 제가 3년 동안 적자를 낸 사업을 원하겠습니까? 형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지지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준은 이것을 예상하고 다혜와 성호가 자신들의 관점을 표현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알다시피 형준. 우리 결혼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성호가 비웃었습니다. 다혜는 외부에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 말은 그녀가 저에게 돌아오는 한. 그렇죠, 다혜?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그것은 명확성을 가져다 주죠. 형준이 말했습니다. 혜진, 다혜, 그리고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사실, 형준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정정했습니다. 혜진, 내 삶과 내면 세계를 원하는 누구와든 자유롭게 공유해. 오, 이게 뭐야? 성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껴서 혜진이. 형준은 이를 드러내며 시익 웃고 거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계단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만약 그것을 믿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한다면 그렇게 믿어. 형준이 다시 방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더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쉬어. 혜진, 내일 바쁜 하루가 될 거잖아? 형준이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준은 5시 30분에 일어나 침대를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실 문을 닫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의 이른 움직임이 그들을 방해하는지 무관심했습니다. 혜진이 계단을 내려왔고 그는 커피를 끓여 한 모금씩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았고 국가적인 헤드라인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정말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해. 평생 특권은 잊어버리고 사회보장으로 살아보는 건 어때? 민간 건강보험도 괜찮고, 아니, 이것도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보험이야. 11시에 성호가 문을 두드렸고 형준이 문을 열자 성호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형준의 단단한 손이 성호를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준이 물었습니다. 혜진을 데리러 왔어요. 성호가 공항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에게 당신이 왔다고 알려줄게요. 형준이 성호를 뒤로 밀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미리 녹화해둔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돌아갔습니다. 곧 혜진이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왜 성호랑 다혜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 안 했어요? 그녀가 형준에게 물었습니다. 아, 맞다. 성호랑 다혜가 여기 있었지. 형준이 프로그램에 다시 집중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야 해요? 혜진이 형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외쳤습니다. 그는 옆으로 피했고 그녀는 허공에 키스했습니다. 돌아오면 얘기하자. 혜진이 말했습니다.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할 거야.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를 보고 맛있는 식사를 즐긴 후 형준은 앞문을 연한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으로 일을 마쳤습니다. 이 색은 집의 붉은 벽돌 외관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차고에서 고양이 삼손이 야옹거리는 소리에 킥킥 웃었습니다. 삼손은 음식, 물,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로 잘 돌보아졌습니다. 형준은 위층에 있는 고양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페인트가 마르면 내보내줄게, 친구야. 그는 그들의 공동 신용카드를 취소했습니다. 그는 혜진이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따로, 그리고 그녀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그녀의 사촌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지지할 의도가 없었던 그는 혜진의 개인 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잔액의 절반을 인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가 유일한 기여자인 그들의 공동 계좌에서도 절반을 인출했습니다. 은행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그는 자신 명의로만 새 계좌를 개설하고 인출한 금액을 그곳으로 이체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공과금 및 케이블 TV 서비스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구 전력회사에서 온 이메일을 무시했습니다. 취소는 결제 주기 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괜찮아. 형준이 슬론 피자 화면에 표시된 시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형준은 배가 꼬르륵거리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혜진, 절대 거기서 먹게 하지 마.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 그는 피자와 생맥주 한 잔을 주문했고, 그녀가 꽤 과체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트리스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긴 손톱으로 그의 결혼 반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준은 반지를 힐끗 보았고 그의 기분은 나빠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트럭에 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잠시 씨름한 후 형준은 반지를 뺐습니다. 반지를 대시보드의 컵홀더에 놓았습니다. 영원한 사랑. 혜진, 오늘 끝나는 것 같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트럭은 주유소에서 연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처음에 1만 원어치를 넣으려고 했지만 그러다 가득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22갤런을 채웠습니다. 시간 걸리네. 형준은 펌프가 계속 윙윙 거리는 동안 말했습니다.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버드와이저 맥주를 찾았습니다. 다른 냉장고 줄을 지나가다가 그는 아이스크림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딸기 아이스크림 한 통을 집어들고 둘 다 가져왔습니다. 혜수는 결혼해서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않았고 형준과 많은 남자들은 그녀를 카운터 뒤에서 보기 위해 그 주유소에 자주 갔지만 이제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기서 일하는 작고 갈색 머리의 소녀인 은영은 혜수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형준은 은영이 계산대 옆에 놓아둔 우유 상자 위로 올라갈 때 시익 웃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그녀의 키를 물었고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22cm예요. 당신은 얼마나 작으세요? 형준이 농담했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즉시 그녀는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고 이미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형준을 다정하게 꼬마야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분은 외출하셨네요, 꼬마야. 은영이 그가 산 물건들을 관찰하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영원히 떠났어요.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은영은 형준의 왼손을 힐끗 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그의 얼굴을 관찰한 후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첫 데이트에 저를 어디로 데려갈 건가요? 그녀는 손으로 두꺼운 갈색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은영, 그렇게 예쁜데 왜 나 같은 늙은이랑 데이트하고 싶어? 형준이 물었습니다. 그건 7시쯤이었어요. 은영이 형준의 물건을 포장하면서 말했습니다. 혜진의 40번째 생일은 화요일이었고 수요일에 그들의 딸인 선영이 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코 리모델링의 개조 및 리모델링에 대해 그는 모델링을 했습니다.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어제 엄마 생일이었어요. 선영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응. 형준이 덥수룩한 얼굴을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했어요? 선영이 다그쳤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 형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얘야. 선영은 끈질겼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는 이제 40살이니까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어. 선영이 뭐라고요? 형준이 외쳤습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지 않아요.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오, 그건 너무 구식이야. 선영이 웃었습니다. 안녕 선영아. 형준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혜진의 번호가 형준의 전화기에 떴습니다. 발신자를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에코 리모델링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준 씨. 혜진이 단호하게 인사했습니다. 40살이 된 기분이 어때요? 형준이 농담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형준 씨. 혜진이 쏘아붙였습니다. 동의해요. 웃기지 않아요. 형준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취소해줘서 고마워요.
혜진이 신용카드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천만에요.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거 없나요? 어제가 내 생일이었어. 혜진이 말했습니다. 왜 전화 안 했어? 형준이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 아마 내 애인이 축하해 줄 거야. 형준이 제안했습니다. 성숙해져. 형준.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혜진? 어른들은 약속과 서약을 존중해야 하잖아. 형준이 말했습니다. 김민희가 누구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민희 기억 안 나? 그녀는 은행 관리자인 이지훈과 결혼했잖아. 형준이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골드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어. 이제 나는 사랑스러운 붉은 머리 여자를 얻었어.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야. 반면에 그녀는 우리 집을 빨리 사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 형준이 공유했습니다. 형준, 우리 집 안 팔아. 혜진이 전화로 외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두 번째 담보대출을 갚아야 해. 민희가 말했듯이 그녀는 구매자를 찾을 수 있지만 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현금을 가져와야 할 수도 있어.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안 팔아. 혜진이 큰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물건을 독립로에 있는 창고에 보관했어. 쉐보레 대리점 옆에 있는 212호야. 내 아버지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형준이 덧붙였습니다. 오 세상에 형준. 집에 가야 해. 혜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삼손을 데리러 오지 않아서 아들한테 데려다 줬어. 형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 오, 세상에. 아들은 그 도베르만들을 키우잖아. 혜진이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오, 젠장. 그 생각은 못했네. 형준이 킥킥 웃었습니다. 아내가 반대했는데도 그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던 것도 당연하네. 형준은 전화를 끊고 부엌 카운터에 전화기를 두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준은 인터넷을 검색했고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내 엄마의 새 남자친구가 내 마지막 학년을 돌봐줄 수 있을 거야. 형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점 2.1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찾아보는 건 어때? 그런 태도로는 내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가 컴퓨터를 끄고 나서 반박했습니다. 형준은 3일 된 덥수룩한 수염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며 면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뜨거운 샤워를 하고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컴퓨터는 픽업 트럭의 조수석 뒤에 있는 선실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통을 길가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울 거야, 박철수 씨. 한 이웃이 길에서 형준에게 인사했습니다. 철수 씨, 그러지 않을 거예요. 형준이 웃으며 철수와 악수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을 때는 선영이 아들들이 시끄럽게 음악을 틀었다고. 당신이 불평했을 때였어요. 이웃들이 사적인 공간을 주도록 하는 것은 어려워요. 오, 철수 씨. 당신은 이상적인 이웃이었어요. 제 물건을 빌린 적도 없고 휴가 중에 고양이 밥을 주거나 우편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다음 이웃들은 저를 괴롭힐 것 같아요. 자업자득이지. 그렇게 친절하게 굴어. 형준이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울고 있어. 철수가 지적했습니다. 내 일이나 신경 써. 아마 동물일 거야. 형준이 비웃으며 철수와 다시 악수했습니다. 혜진은 앞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쇠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간판에 적힌 골드 스탠더드 부동산 회사의 번호를 누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전화기는 완전히 충전되었지만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성호가 집의 창문과 문을 확인하는 동안 다혜는 혜진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습니다. 혜진은 골드 스탠더드 부동산의 대리인인 김민희에게 전화가 연결되자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민희는 즐겁게 인사했습니다. 여기는 박혜진입니다. 혜진이 쏘아붙였습니다. 제 집 열쇠가 안 돼요. 아, 박형준 씨 댁이네요. 민희가 덧붙였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서류에 서명해야 해요. 민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맞춰보세요.
제가 당신 집에 관심 있는 고객이 있어요. 당신 집은 안 팔아. 혜진이 외쳤습니다. 그럼 다시 사시려는 건가요? 박 사장님? 미니가 물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실망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박 씨 댁도 좋아했어요.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은 집이 팔리지 않았다고 반복하며 형준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혜진이 형준의 목소리가 에코 리모델링입니다.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대답하자 중얼거렸습니다. 성호가 조급함을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제 고향이요. 혜진이 기억해내고 다시 차에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형준이 말했습니다. 삼손을 당신에게 주었나요? 혜진이 올리브유 병과 파란색 도구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양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아들이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데리고 계셔. 데리러 와야 해. 아버지 물리치료사가 알레르기가 있대. 다행이다.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준이 실종되어서 거의 파산할 뻔했어요. 연방 자금을 빌렸지만 우리 중 아무도 세라믹 타일을 깔 줄 몰라서 받지 못했어요.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전화한 사람 없어? 혜진이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누르자 다혜가 쏘아붙였습니다. 무제한 요금제 아니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아니, 한 달에 1,000분이야. 축구광이 제일 많이 써. 다혜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전화야. 혜진이 단언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녀가 집에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성호는 그들을 아버지 댁까지 운전했습니다. 다혜와 혜진은 포옹했고 혜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가요? 성호가 차에 오르면서 다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재앙이야. 다혜가 말했습니다. 누가 그녀를 원하겠어? 당신 없이? 성호가 혜진이 차에 들어서는 것을 보며 농담했습니다. 그녀 돈 있어? 다혜가 물었습니다. 거의. 성호가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준이 너무 귀찮아. 내 말 들려? 다혜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취소했어. 그녀는 직불카드를 사용해. 성호가 설명했습니다. ATM은 어디에나 있어. 다혜가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10 정도밖에 인출하지 못했어. 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주유해야 해. 다혜가 말했습니다. ATM과 인터넷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성호가 추론했습니다. 내 축구광 남편이 괜찮지 않은 한. 다혜가 반박했습니다. 네가 시간을 다 썼잖아. 성호가 그녀에게 2만 원을 건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 접속했어. 다혜가 물었습니다. 그게 ATM과 무슨 관련이 있어? 그가 주유소로 차를 몰고 들어갈 때 혜진은 형준이 그녀의 청구서 절반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만 원만 가져가. 알았어. 우리가 전기 요금을 내지 않은 한 아직 내야 해. 다혜가 제안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혜는 성호가 맥주 냉장고를 힐끗 보는 것을 지켜보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성호는 가게 창문 너머로 그녀를 불쾌하게 쳐다보았지만 계속 걸어갔습니다. 성호가 카운터로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한 캔만 가져갈게. 다혜가 대답했습니다. 한 캔만. 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캔만 가져간 게 언제였지? 성호가 말했습니다. 이봐, 저 작은 여자는 여기 새로 온 사람 아니야? 왜 가슴이 그렇게 돋보이지? 다혜가 정정했습니다. 그녀는 작아서 가슴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커 보이는 거야. 성호가 재촉했습니다. 주유하게 해줘. 다혜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말다툼 속에서 혜진은 아버지의 분노에 찬 독백을 견뎌냈습니다. 그가 뇌졸중을 겪은 이후로 아버지의 언어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경멸적이고 상처 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본 게 언제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뚱뚱한 돼지야. 얼굴은 죽었다가 얼음 송곳으로 구한 것 같아.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혜진이 가슴 아프게 외쳤습니다. 40살이 되면 어때? 여자들은 다 40살이잖아. 아버지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40살의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버지가 커피 테이블 위에 법률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 삼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해. 그리고 나는 이 고양이 화장실을 치워야 해. 아버지가 쏘아붙였습니다. 세상에 나는 필요 없어. 그 동물이 뭘 먹는지 알지만 냄새가 끔찍해.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방으로 돌아갔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배신한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말 들려? 그랬으면 좋겠어. 40살인데도 여전히 멍청한 선택을 하는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시절 침대에 누워 혜진은 그녀와 어머니가 8살 때 선택했던 벽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이 불을 껐을 때 삼손은 가만히 있었고 어둠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40번째 생일 주간은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베이거스행 비행기는 순조로웠습니다. 혜진은 회상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혜진과 다혜는 아래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저녁 식사를 결정하기 전에 룰렛 테이블에서 운을 시험했습니다. 혜진은 웨이터가 그녀의 신용카드가 거절되었다고 알렸을 때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카드도 같은 상황에 처했고 관리자는 엄숙한 표정으로 세 번째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혜진은 직불 카드를 사용해 보았고 다행히 승인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잔액이 모두 인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와 다혜 둘 다 박형준을 탓했고 그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을 넘었어. 이봐 다혜. 다혜가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베이거스에 있어. 이것 때문에 재미를 망칠 수는 없잖아. 그렇지? 하지만 다혜가 블랙잭 테이블에서 30만 원을 잃는 것을 목격한 것은 저녁의 흥분을 덜어주었습니다. 그건 혜진의 30만 원이었어. 다혜가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바에서 잘생긴 젊은 남자 25살의 이민혁과 대화를 시작했고 그들은 함께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단 4분이었어 혜진. 다혜가 농담했습니다. 혜진은 민혁이 그녀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다혜는 하루에 10만 원씩 잃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혜진은 이번 여행에서 다혜에게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농담했습니다. 다혜의 10만 원은 제가 생일이었던 화요일 저녁에 호텔 방을 나서자마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젊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은 회상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만약 제가 130kg의 여자와 친밀해지고 싶었다면 집에 아내와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근처에서 열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제안하며 제 외모를 비웃었습니다. 상처받은 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고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보고 신음하며 로비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다혜에게 문자를 보내 샤워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혜진은 섹시한 속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형준이 생일 축하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선영도 전화하지 않았지만 축하 문자는 보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확인했고 남편의 무관심에 혜진은 상심했지만 아들들과 진호, 민호의 생일 축하 인사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예산에 대해 투덜거리며 토요일에 그들의 항공권과 호텔 비용을 지불했다고 암시했습니다. 혜진은 다혜와의 관계를 끝낼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불평에도 불구하고 다혜가 그들의 항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혜진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린 시절 방에서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생일달은 축하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구 시립도서관의 이철수 씨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는 최 변호사 사무실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솔직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가 절반, 당신이 절반을 갖습니다. 집은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팔아야 합니다. 비용은 공유됩니다. 실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씨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혜진이 반박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박 씨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을 바꾸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확인했고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할게요.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혜진은 그의 책 이름을 훑어보았고 주로 음과 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여사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지갑을 꽉 쥐고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와서 그녀의 비용을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메일 주소만 가지고 있나요? 그것이 중요한가요? 그것이 그녀가 그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녀는 그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변호사 고객 특권으로 보호됩니다. 김 변호사가 명확히 했습니다. 오, 혜진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주는 최 변호사에게 이제부터 딸이 학비와 기숙사비를 스스로 지불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해하시나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뭘 암시하는 거죠?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하지만 선영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어. 혜진은 41번째 생일을 무시하고 출근복을 입고 방을 나섰고 여전히 주에 깊게 쳐다보며 딸이 그의 뺨에 키스할 때 양손을 허벅지에 늘어뜨렸습니다. 가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삼손 잘 돌봐줘요. 혜진은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요. 두 단짝 친구는 괜찮을 거예요. 알았어. 아버지가 투덜거리고 짖는 소리가 섞인 말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 집에서 도서관까지 익숙한 길을 따라 출근했습니다. 전화기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주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했습니다. 생일 축하해라는 문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생일이라서 정말 기뻐.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영의 축하 인사에 화답했습니다. 40세가 된 이후 11kg을 감량했지만 혜진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형준이 떠난 이후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형준이 떠난 직후 혜진은 다혜와 성우의 개방적인 결혼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들을 묶어두었고 이동식 주택에서 감정 없는 동거로 이어졌고 단지 룸메이트에 불과했습니다. 다혜와 성호는 애정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혜진은 형준의 따뜻함과 키스를 떠올렸고 특히 그녀가 그를 위해 요리한 후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40번째 생일을 맞아 혼자 베이거스 여행을 발표한 후 형준의 애정은 식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형준이 그녀의 키스를 피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선영의 문자 후 1시간 뒤 혜진의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늦는 것에 대한 상사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영은 직장 뒷문으로 다가가 어머니로부터 생일 축하 인사에 대한 감사 문자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그녀를 돌아보는 갈색 머리 아기 소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서현 2.9kg, 43cm. 아버지의 전화에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일이 같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것을 재미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고 아버지가 기억조차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이쪽은 은영인가요? 아니면 김민희인가요? 한 갈색 머리 여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카펫, 타일, 목재 바닥, 그리고 라미네이트 바닥을 제공합니다. 이봐, 꼬마야.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형준이 바닥 색상을 고르는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비에게 그들을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준은 책상 전화기로 이동하여 깜빡이는 회선을 대답했습니다. 그는 매장을 훑어보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개발업자의 프로젝트에 독점적으로 바닥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는 것에 대한 사무엘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 꼬마야. 형준이 인사했습니다. 맞춰봐, 꼬마야? 은영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닮았어. 그리고 내 7 아이들이, 이네스, 나를 다시 엄마로 만들었어, 은영아. 형준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민호가 아직 기저귀 차는데 또 한 명 생겼네. 은영이 전화기 저편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어디야? 형준이 물었습니다. 방금 박 원장님 진료실에서 나왔어.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서둘러. 형준이 재촉했습니다. 스톤 그릴에서 축하하고 있어. 내 몸매에 대한 모든 얘기가 우리가 이 상황에 빠진 이유야. 은영이 킥킥 웃으며 39도의 텍사스 더위 속에서 민호의 유모차를 연합광장 의료센터에서 밀고 나왔습니다. 키 141cm의 그녀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렸고 형준이 은영에게 주유소를 떠난다고 말했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형준은 잠시 말을 멈췄고 그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보내려고. 은영이 농담하며 우유 상자에서 내려와 따뜻한 곳으로 갔습니다. 눈에 갇혔었어, 은영아. 너처럼 예쁜 여자가 나 같은 늙은이랑 뭐 하는 거야? 형준이 반격할 준비를 하고 놀렸습니다. 은영은 7살쯤 대답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 눈 색깔이 뭐죠? 짙은 갈색?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쪽에 보조개가 있죠? 그녀가 눈을 뜨고 물었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웃을 때 내 오른쪽 앞니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 그가 덧붙였습니다. 왜 안녕이라고 말해? 은영이 카운터에서 벗어나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나 갈게. 잘 모르겠어. 형준이 민호가 창고에서 PBS 311을 꺼낼 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은영이 씩 웃으며 형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나 갈게. 이 시간 남았어. 민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반대했습니다. 은영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텍사스에 가본 적 있어? 연합광장 의료센터 밖에서 은영이 속삭였습니다. 형준 사랑해.